난영 A씨가 이 참판댁을 떠나 강소의 오두막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솔바람골 마을은 전에 없던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명문가의 교수가 스스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길거리 떠돌이와 혼인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온갖 억측을 낳았습니다. 가장 격분한 쪽은 난영과 정혼했던 김도령의 집안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난영 A씨의 파혼 선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이 참판댁에 거세게 항의했고, 두 집안 사이의 오랜 관계는 순식간에 원수처럼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참판은 딸의 고집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오랜 친구와 척을 지게 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병석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난영 A씨를 더 이상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게 엄하게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새 신부가 된 난영 A씨는 이제 초라한 오두막에서 강소의 부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은 비록 마을 변두리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난영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흙벽과 지프로 엮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으로는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병색이 완연한 강소의 노모가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고, 강소에는 자신을 따라와 고생하는 난영의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영은 시어머니께 정성껏 절을 올리고 익숙하지 않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란 고운 손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한 터였습니다. 난영 A씨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참판댁에서는 그 흔한 쌀 한 톨, 옷 한 벌조차 가져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강소의 집은 그야말로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강소에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달리 가진 재주가 없어 그저 장터에서 힘든 자비를 얻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처지였습니다. 난영 A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맑은 시냇물에 빨래를 하며 초라한 텃밭을 일구는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칠게 변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처음 강소의 관상을 보았을 때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생이 언젠가 강소애가 세상의 빛을 발할 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 참판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왔던 집사 돌쇠 영감은 난영 A씨의 소식을 듣고 깊은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몰래 난영 A씨의 오두막 근처를 맴돌다가 A씨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밭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 영감은 아무도 모르게 난영 A씨를 찾아와 쌀이 든 작은 포대와 쌈짓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난영 A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저를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오나 아버님께서는 이미 저와 이 집안의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택한 길이니 이 고난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도움을 받는다면 저의 이 고생이 강소의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까 두렵습니다. 그녀의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에 돌쇠 영감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 영감은 다만 한마디의 조언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난영 A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잔잔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그릇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그릇이 크다고 해도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고 작다고 해도 그 안에 진국이 담겨 있으면 귀한 법입니다. 허나 그 그릇을 채우는 건 하늘의 뜻도 있겠지만 결국 아가씨의 몫입니다. 강소의 도련님의 관상은 귀하나 그 귀함을 채우지 못하면 한낱 헛된 꿈이 될 뿐입니다. 아가씨의 지혜와 헌신으로 그 그릇을 단단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돌쇠 영감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난영 A씨는 그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강수혜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난영 A씨는 강수혜의 관상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강수혜에게 고된 자비를 멈추고 학문에 매진할 것을 조용히 권유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본 관상은 도련님께서 학문으로 이름을 떨쳐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육신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그 귀한 재주를 썩히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일은 염려 마십시오. 비록 제 손으로 흙길을 해야 할지라도 도련님께서 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제가 도련님의 그릇을 채우는 마개가 되겠습니다. 난영의 진심 어린 말에 강수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난영이 비단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양반가 규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현명한 아내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수혜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에는 낡고 해진 서책, 몇 권만이 전부였고 과거 시험에 필요한 필사본들은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난영 A씨는 강수혜가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더욱 고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부잣집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고 남이 버린 채소 껍질을 얻어와 국을 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수군거림은 난영 아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었습니다. 저 꼴을 보라지. 그렇게 잘나더니 결국 거지의 아내가 되어 저리 흘길을 하는구나. 양반 체면은 다 어디로 갔나. 관상은 무슨 관상 미쳤지. 아낙네들은 난영 A씨가 빨래를 하러 시냇가에 올 때마다 대놓고 비웃거나 뒤에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소문난 부자인 박진사댁 아들은 난영 A씨를 향한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난영 A씨에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했던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초라하게 몰락한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난영 A씨가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 힘겹게 걷고 있을 때 박진사댁 아들이 말을 타고 으스대며 지나가다가 난영 A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난영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 참판댁 고명딸 난영 A씨가 아닌가. 옷차림이 영락없는 하인이 되었네 그려. 하긴 거지의 마누라가 되었으니 그 꼴이 당연하겠지. 자네 남편 관상이 귀하다더니 흙이나 파서 먹을 팔자인가 보. 쯧쯧. 내 눈에는 그저 도련님 덕에 이 고생하는 아둔한 여인으로밖에 안 보이네. 난영 A씨는 모욕을 받았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짐을 내려놓고 박진사댁 아들을 향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의 관상에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기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 신랑이 초라하나 그의 운이 꽃피기 시작하면 도련님은 감히 올려다보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오르실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귀한 운을 보았기에 이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지금 저를 비웃는 것은 씨앗의 모습을 보고 열매의 귀함을 미리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그 경박한 판단을 거두시고 가련한 여인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영의 당당한 태도와 깊이 있는 말에 박진사댁 아들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비웃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난영 A씨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회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난영 A씨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수혜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영 A씨의 고생을 알기에 더욱 마음 아파하며 며느리에게 자주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아가, 나 같은 늙은 병자 때문에 너까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네가 내 아들이 귀하게 될 것을 보고 왔다니 그 말을 믿고 싶지만 내 고운 손이 이리 달아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타구나. 너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편안히 사는 것이 맞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난영 아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제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어머님과 도련님을 모시는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어서 쾌차하시어 도련님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난영의 굳은 효심은 강소에게 큰 위안과 함께 학문에 더욱 정진할 힘을 주었습니다. 강소에는 난영의 헌신과 돌소에 영감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난영은 밤늦도록 바느질이나 집신을 삼아 번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혀주었고 강소애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잡념을 덜어주었습니다. 오두막은 비록 춥고 가난했지만 난영과 강소의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강소의 학문을 향한 열기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난영 A씨의 고난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강소애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묵묵히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시집살이는 고통스러웠으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소애가 그 귀한 관상대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난영 A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강소애는 밤낮 없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시련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필요한 서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소애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 독학만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과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학자들이 엮은 귀한 교재와 논평을 필사해야 했습니다. 오두막에 있는 몇 권의 낡은 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난영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서책을 살 돈을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난영은 매일 강소애가 부족한 학문에 대한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소애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영 A씨는 강소애의 재능을 확신했습니다. 강소애가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써놓은 글이나 시를 읽을 때마다 난영은 그 깊은 통찰력과 빼어난 문장력에 감탄했습니다. 도련님, 이토록 맑고 강직한 문장이라니요. 장차 도련님께서 조정에 나가 이 글을 올리신다면 모든 대신들이 감탄하여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제가 본 귀한 관상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가난이 도련님의 재능을 옥죄고 있을 뿐이니 이 시련을 이겨낼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난영은 강소애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강소애 역시 난영의 깊은 신뢰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난영에게 보여줄 때마다 그녀의 격려와 지지가 자신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난영 A씨를 향한 박진사댁 아들의 모욕과 비웃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난영 A씨가 겪는 가난과 고통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듯이 여겨졌습니다. 박진사댁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며 공공연히 강소애와 난영 부부를 깎아내렸습니다. 강소애, 그 작자가 귀한 관상을 가졌다며 하하 귀한 관상 덕분에 아내는 흘길을 하고 본인은 구걸이나 면치 못하는가. 복은 이 참판댁 따님이 헛것을 보았지.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이야. 결국 고생 끝에 병들어 죽거나 버려질 운명일세. 이 악의적인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난영 A씨를 바보 같은 아씨라 부르며 동정보다는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이 소문은 강소애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강소애는 난영 A씨가 자신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다시 자비를 하러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영, 내가 비록 학문에 대한 뜻이 있으나 어찌 나 때문에 당신이 이토록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소.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당장 이 가난을 면치 못하면 당신과 어머님께서 위험해지요. 당신이 본 귀한 관상은 틀렸소. 나는 그저 당신의 인생을 망친 죄인일 뿐이요. 강소연은 자괴감에 빠져 책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난영 아씨는 강소혜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강소혜를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지금 포기하시면 도련님은 영영 흙길을 하는 떠돌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웃는 사람들은 도련님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멸시당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도련님의 성공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도련님께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늘의 시험입니다. 바로 그때 난영 A씨의 옛 몸종이었던 분이가 몰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난영 아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늘 아씨를 그리워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행색이 초라한 난영 아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난영 아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난영 아씨가 당황하여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묻자 분이는 급히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A씨, 이것은 제가 A씨를 위해 모아둔 돈이 아닙니다. 혹시 참판댁 나루터 근처 갯버들 아래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아씨께서 혹시 모를 비상금이라며 몰래 비단 주머니에 싸서 묻어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몰래 가서 흙을 파서 꺼내왔습니다. 이 돈이면 도련님께서 필요하신 서책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께서 이 돈을 쓰시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난영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재미로 숨겨두었던 돈이었는데 분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난영 A씨는 분이의 충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분이는 난영 아씨가 돈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참판댁 사람들이 눈치챌까 두려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난영 A씨는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 많은 양의 엽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강소혜가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난영 A씨의 지혜와 분이의 충성심이 빚어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난영 A씨는 다음날 새벽 일찍 장이 열리는 큰 마을로 가서 서책들을 사왔습니다. 난영 A씨가 귀한 서책들을 품에 안고 오자 강소혜는 너무나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영은 강소혜에게 비단 주머니에 얽힌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강소혜는 난영의 지혜와 분이의 충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난영,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아내요. 당신의 지혜와 헌신이 이 가난한 나를 살리는군요. 이 서책들의 값어치보다 당신의 믿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이제 나는 이 책들을 벗삼아 학문에만 전념할 것이오. 당신이 본 그 귀한 관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소. 강소혜는 다시 학문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며 밤잠을 줄여가며 책을 읽고 필사를 했습니다. 난영은 강소혜가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더욱 힘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고 난영 A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거나 읍내의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효심과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비웃던 사람들이라도 양반께서 자란 A씨가 거지 같은 남편에게 시집와서 저토록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에는 감히 삿대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계속 멸시했지만 난영 A씨의 진심은 그들의 차가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난영 A씨는 멸시를 견디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소혜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난영 A씨는 강소혜가 떠나기 전날 밤 낡은 도포를 깨끗이 빨아 다려주며 그의 보찜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소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가 본 관상을 믿고 도련님의 재능을 믿으십시오. 한양에 가셔서 주변의 번화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 오두막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도련님의 장원 급제 소식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강소혜는 난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영,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태어난 것이 천운이요. 당신의 믿음과 고생을 결코 잊지 않겠소. 만약 내가 장원 급제한다면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반드시 성공하여 당신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어 돌아오겠소. 강소혜가 한양으로 떠나자 난영 A씨는 홀로 오두막에 남아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고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소혜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멸시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박진사댁 아들은 강소혜가 시험에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난영 A씨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난영 A씨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이 본 강소혜의 귀한 관상과 그가 남기고 간 맑고 빼어난 글들이었습니다. 난영은 매일 아침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때마다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강소혜가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믿음과 인내가 이제 곧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영 A씨가 홀로 오두막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강소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련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될 시기가 점점 다가왔지만 한양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난영 A씨는 며칠 밤낮을 새워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겨우 남은 쌀마저 떨어져 오두막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난영 A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련한 돈으로 서책을 샀기에 이제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피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장 혹독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냉대였습니다. 강소혜가 과거에 떨어져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난영 A씨를 향한 멸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난영 A씨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제 파국을 맞이했다고 공공연히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이 참판댁의 하인들조차 난영 A씨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참판의 엄명 때문에 누구 하나 감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난영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마저 버림받은 채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진사댁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난영 A씨를 찾아와 조롱했습니다. A씨, 이제라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도련님의 가난한 아내보다는 이 부잣집의 첩이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 귀한 관상이라는 것이 결국 당신을 굶주리게 했으니 이제라도 현실을 깨달으시오. 그의 모욕적인 제안에 난영 A씨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영 A씨는 매일 새벽 우물가에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강소혜의 무사 귀환과 과거 급제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던 어느 밤 난영 A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부디 강소혜 도련님이 오실 때까지 눈을 감지 마십시오. 도련님의 귀한 관상이 헛되지 않았음을 두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난영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난영 A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순간 난영은 시어머니의 기력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난영 A씨가 시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하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멀리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영 아씨는 자신의 환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이어서 온 마을을 뒤흔들듯 단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강소의 선비장원, 급제요장원, 급제하셨소. 난영 A씨는 믿을 수 없어 넋을 잃고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난영 A씨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을 느끼며 낡은 오두막 문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이 본 강소의 귀한 관상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붉은 비단 도포를 입은 강소애가 말 위에 의젓하게 앉아 개선하는 모습이 난영 A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엿한 새신랑의 모습이었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고생의 흔적 대신 관상에서 보았던 맑고 귀한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진과 북을 치는 악사들과 나졸들이 행렬을 이루며 솔바람골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구걸이나 면치 못하던 떠돌이 거지가 이제는 나라의 인정을 받은 장원 급제자가 되어 금이 환향한 것입니다. 특히 난영 A씨를 비웃고 모욕했던 박진사댁 아들은 강소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져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황급히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강소애는 오두막 앞에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난영 아씨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난영 아씨는 강소애의 변한 모습을 보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소애는 난영 아씨의 손을 잡고 고생에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붉은 도포 소매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난영, 내가 돌아왔소. 당신의 믿음과 헌신 덕분에 내가 장원 급제할 수 있었소. 이 모든 영광은 오직 당신의 것이오. 강소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난영 아씨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지혜와 헌신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제가 초라한 떠돌이였을 때 저의 관상을 보고 장차 귀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저에게 시집온 현명하고 용기 있는 아내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흙 속에 진주로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안목과 고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소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경박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소애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위독한 상태셨지만 아들이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한 모습을 보자 마지막 기력을 짜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소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 강소애가 장원 급제했습니다. 모두 난영의 헌신 덕분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난영 A씨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한 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난영 아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어머니께서 강소의 성공을 보시고 돌아가신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강소애와 난영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어머니 상이었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고 난영 아씨를 비웃던 사람들은 죄책감과 존경심을 담아 난영 아씨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 참판댁에 가장 큰 충격과 회한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참판은 딸 난영 A씨가 길거리 거지와 혼인한다고 했을 때 그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고 그 후 단 한 번도 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딸이 현명한 안목으로 나라의 제목을 알아보았고 그가 장원 급제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참판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에 통곡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서둘러 난영 A씨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붉은 비단 도포를 입은 사위 강소애와 묵은 때가 묻었지만 여전히 고고한 기품을 지닌 딸 난영을 보자 이 참판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난영과 내가 너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와 사위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위 내 자네를 천하다고 무시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자네를 보겠는가. 하지만 자네의 됨됨이와 학문은 이미 하늘이 인정한 것이니 이제부터 자네를 나의 진정한 사위로 인정하겠네. 난영아 씨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모든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아버님께서 염려하셨던 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귀하게 되셨으니 아버님께서는 염려를 거두십시오. 강소혜 역시 장인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장인어른,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었고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참판은 딸과 사위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난영가, 이제 너는 다시 이 참판댁의 딸로 돌아와 예전처럼 편안히 살거라.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다시 꾸며 놓으마. 이 참판은 난영에게 멸시와 고생이 끝났음을 알리며 옛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난영 A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이제 강소의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오두막에서 함께 고생했고 이곳에서 도련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두막은 비록 작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희는 당분간 이곳에서 살면서 도련님께서 관직에 나아가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난판 A씨는 부귀영화 대신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초라한 오두막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겸손함과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모두가 난영 A씨의 현명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소혜는 난영 A씨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깊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솔바람골 마을에는 평화와 존경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소혜가 장원 급제하고 정식으로 관직에 올라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난영 A씨는 여전히 솔바람골 마을 변두리에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강소혜는 나라의 인정을 받은 벼슬아치가 되었지만 난영 A씨는 과거 양반가의 규수 시절의 화려한 옷, 대신 검소하지만 단정하게 수선한 옷을 입고 예전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 참판댁에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나 난영 A씨는 강소혜와 함께 이곳에서 희망을 키워왔던 추억을 잊을 수 없다며 오두막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의 낡은 벽을 허물고 튼튼한 기둥을 세웠으며 볕이 잘 드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서재를 새로 지었습니다. 강소혜는 조정에 나가 능력 있는 관료로 인정받았고 난영 A씨의 지혜와 현명함은 강소혜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소혜는 난영 A씨를 가정의 현자로 대하며 중요한 결정마다 그녀와 상의했고 난영 A씨는 자신이 본 귀한 관상의 뜻대로 강소혜가 백성들에게 이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조용히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늘 사심이 없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강소혜는 더욱 훌륭한 관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난영 A씨는 귀하게 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난영 A씨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참판댁으로 돌아가 돌쇠 영감을 찾아 극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감님, 그때 해주셨던 그릇을 채우는 것은 아가씨의 몫이라는 말씀 덕분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도련님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의 인간이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영 A씨는 돌쇠 영감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가 평생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비단 주머니를 갖다 주었던 옛 몸종 분이를 찾아
그녀의 공로를 잊지 않고 칭찬했으며 그녀를 강소의 새 집안을 관리하는 안주인으로 삼아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난영아 씨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답하여 솔바람골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함이란 베푸는 마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난영아 씨를 비웃고 모욕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난영아 씨는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박진사댁 아들은 강소의 성공 이후 난영 A씨를 볼 면목이 없어 마을 밖으로 나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난영아 씨는 박진사댁 아들을 불러 꾸짖는 대신 강소혜와 상의하여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향한 비웃음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채찍이었습니다. 부디 지난날의 경솔함을 잊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난영애 씨의 너그러운 용서에 박진사댁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후 성실하게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난영아 씨의 넓은 아량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난영아 씨를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소혜는 관직을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난영아 씨를 향한 사랑과 존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고향으로 돌아와 난영 A씨와 함께 검소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난영 A씨는 매번 강소혜를 위해 정성껏 소박한 밥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밤까지 학문과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난영 A씨의 지혜와 통찰력은 강소혜가 조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강소혜는 그녀의 현명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게 익어갔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어느 대갓집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어느 저녁 강소혜와 난영 A씨는 오두막을 확장하며 새로 지은 작은 정제에 앉아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맑은 초승달이 떠 있었고 솔바람골 마을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소혜는 난영 A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영,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안목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강소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난영 A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영 A씨는 고요한 밤하늘을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본 귀한 관상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본 관상 때문이 아니라 도련님의 노력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굳은 의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도련님이라는 귀한 그릇을 알아보고 그 그릇이 흙먼지에 묻히지 않도록 잠시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진정한 귀함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바로 도련님의 깨끗한 마음과 노력에 있었습니다. 난영 A씨는 강소혜의 손을 더 깊이 잡았습니다. 강소혜는 난영 A씨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난영, 당신의 지혜와 헌신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값진 것이오. 내가 본 관상의 귀함은 사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나의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영 A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바람골. 마을의 밤은 깊었지만 난영과 강소혜가 나누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그 오두막 주변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난영 A씨와 강소혜의 이야기는 이후 사람의 참된 귀함은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알아본 지혜에 있다는 교훈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난영애 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